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삼중수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월성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삼중수소가 유출됐다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그 삼중수소가 무엇이고 또 왜 그 삼중수소가 위험한지, 그리고 이러한 그 월성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와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막대한 삼중수소가 유출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중수소라는 건 우리가 그 트리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수소는 그 원자 핵 하나에 그 전자가 이제 밖에서 하나 돌고 있는 걸 우리가 그 수소 하이드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수소가 있죠. 그래서 그 수소의 동위원소 중에 핵자가 이제 두 개인 거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더 붙은 걸 우리가 중수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더 붙은 거, 즉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핵자를 가진 수소를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밖에 있는 전자는 동일하게 하나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인 성질은 이제 수소와 동일하지만 질량이 다른 거죠. 질량이 핵자가 이제 세 개인 만큼 약 한 세 배가 이제 무거워지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수소를 여러분들이 그 디오트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삼중수소를 트리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중수소도 이제 중수소의 하나의 뭐 일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자가 그 중성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중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삼중수소가 왜 붕괴되느냐?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중성자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성자는 이제 양성자의 하나의 그 쌍둥이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 자연 상태에서는 중성자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양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티움이 그 헬륨으로 바뀌면서 전자와 전자 뉴트리노를 내놓게 됩니다. 안티 전자 뉴트리노를 내놓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베타 마이너스 붕괴 과정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 거죠. 18.6kV의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데, 이 에너지 자체는 이제 큰 양이 아니지만, 그리고 이때 전자는 한 6.5kV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나머진 에너지는 이제 이 중성 미자가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6.5kV 에너지는 큰 에너지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세포를 이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삼중수소는 이제 이 반감기가 12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다른 어떤 핵 동위원소 물질에 비해서는 이제 반감기가 짧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베타 입자를 우리가 먹거나 흡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삼중수소는 그 자연적으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기권에 이제 우주선이 날아와서 그 중성자들이 날아와서 질소 원자와 부딪힐 경우, 질소랑 부딪힐 경우 이게 카본으로 바뀌면서 바로 또 삼중수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이러한 그 핵 반응에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즉 트리티움이 이제 헬륨으로 붕괴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베타 입자, 즉 전자를 내놓고 트리티움이 생기는 과정은 이런 그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핵 반응에서 주로 생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삼중수소의 그 생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런 월성에 그 있는 이런 그 중수로 같은 경우, 그 월성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중수로도 있고 경수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호기는 이제 중수로 초기에 지어진 것들이고요. 이런 그 중수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원자 핵 연료를 이제 식히기 위해서 혹은 반응을 이제 들이게 하기 위해서 즉 감속제로 이제 중수를 쓰는 경우인데요. 그 중수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이트리움이 섞인 그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은 이제 H2O인데 그 D2O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중수라고 얘기를 하고 왜 중수를 쓰느냐? 이건 이제 그 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점이 있는데 경수로는 우선 핵연료를 이제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래서 농축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경수로 일반적인 물을 사용해도 되는데 중수로는 이 경수로 대신에 이제 천연 우라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어떤 그 연료의 어떤 그 선택 폭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고도 바로 이제 연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이제 중수로가 이제 도입이 된 경우고요. 그렇지만 이 중수로는 그 무엇보다 이런 그 중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조금 그 또 안정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가 크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 하면은 이런 그 중수로의 핵분열 과정에서 그 이런 그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즉 그 디트리움이 중성자를 만나서 이제 트리튬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핵분열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0.01% 정도의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수로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월성 원전의 경우 이제 경수로도 1호기, 2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수로에서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그 제어봉에서 보통 이제 붕산이나 이제 리튬 물질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성자를 이제 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원자 핵 반응이 이제 중성자를 이제 쏘아 보내서 이걸 연쇄 반응을 시키는 건데 중성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 반응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하나의 핵폭탄 같이 터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중성자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감속제 혹은 그 제어봉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붕산이나 리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이런 그 트리튬이 삼중수소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유출된 이런 삼중수소가 중수로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경수로에서 나온 건지 또 사실 좀 불명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중수로를 위주로 한번 그 살펴볼 거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런 그 중수로의 안전성에 대한 캔두 원자로의 어떤 안정성에 대한 그런 여러 이슈들이 여태 계속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이제 이런 삼중수소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물질인데 현재 이제 그람당 가격이 한 3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면 이 연료가 바로 이 물질이 바로 이제 핵융합로의 이제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터라고 해서 현재 그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그런 이제 500메가와트급 이제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된 연료가 바로 이런 그 디트리움하고 트리튬, 즉 중소소하고 삼중수소를 연료로 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헬륨으로 바뀌면서 14MeV의 막대한 그런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핵이 이제 융합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이용하는 게 바로 이제 핵융합 발전이죠. 그래서 약 한 3kg의 어떤 삼중수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핵융합의 어떤 연료 이외에도 이제 원자폭탄에도 역시 하나의 그 부스터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이용될 수가 있고 또 야광 시계에서 이렇게 밤에 이제 그 우리가 밝게 빛나는 그런 그 물질도 이런 그 삼중수소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이제 큰 그런 고부가치 물질인데 지금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외부에 유출되면서 이제 여러 문제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6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가장 먼저 지어진 이제 1호기 논란이 되는 1호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 678메가와트짜리인데 현재는 이제 그 스톱이 돼 있는 상태고
1, 2, 3, 5, 4, 5기까지가 이제 같은 이런 그 중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 중수로라고 해서 캔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 1호기, 신 2호기는 이제 경수로가 되겠습니다. 가압 경수로 OPR 1000 모델이고요. 그래서 총 6개의 원전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 2, 3, 4, 5기가 전부 다 이제 캐나다에서 들여온 그런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캔두 원자로의 구조인데요. 보시면 이제 연료봉이 있고요. 이게 연료봉이고 연료봉 위에 이제 뭐 제어봉도 있고 하나의 원자로를 여기서 이제 칼란드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노심 칼란드리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냉각수 중수로 이제 냉각을 해주고 역시 중성자를 감속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중수가 이제 차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차 있고 여기에 이제 냉각수를 이제 돌려주고요. 중수로 냉각수를 돌려주고 외부에 어떤 다시 이제 경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이걸 끓여서 증기를 이제 만들어서 외부의 어떤 그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이제 그 여기 터빈에 달려 있죠. 우리 터빈을 돌려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중수가 차 있는 거죠. 차 있는 경우고 또 이 중수가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펌프로 지금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펌프가 고장이 나면은 이 중수가 이제 날아가면서 노심 그 칼란드리아 자체가 이제 멜트다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정성 문제에서 이게 상당히 안정성이 이제 취약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펌프 자체가 어떤 정전이나 비상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노심이 녹아버릴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할 점은 보통 이런 그 원자로 그 리액터를 보통 이런 강철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강철 라이너로 감싸고 있는데 이 캔두형 원자로의 경우에 어떤 초기에 셋업을 할 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강철 라이너 구조를 채택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성에 있는 원전은 이 리액터가 바로 이제 콘크리트 벽과 이제 마주하고 있는 거죠. 만약 안에서 이제 방사능이 새어 나오면은 이 콘크리트 두께가 뭐 설령 뭐 1m가 넘나 하더라도 삼중수소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방사능 유출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런 그 삼중수소 유출에 대한 논란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한수원에서 이제 월성 원전 부지에 그 10여 곳의 지하수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많게는 한 71만 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가 이제 베크렐 퍼 메타 3승이죠. 그래서 그 단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수치가 이제 상당히 높고 이제 위험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원자로 안에서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서만 검출됐기 때문에 외부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지하수라는 게 어디든 다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다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안에 있는 물질이 원전 내에서만 지하수가 머물러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외부 부지 바깥으로 이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예를 들어 71만 베크렐이라는 게 농도가 얼마나 이제 높은 건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크렐과 이제 시워트라는 그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방사성 붕괴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뭐 우라늄이나 혹은 삼중수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핵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은 중성자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물질로 이제 바뀌려는 거죠. 그래서
뉴트론은 이제 프로톤으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나 입자를 방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파, 베타, 감마, 엑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타선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사성 단위는 이제 베크렐하고 시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베크렐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1초당 하나의 핵이 붕괴하는 걸 우리가 1베크렐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 세슘 같으면 세슘 137이 1g 있을 때 방사능은 값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29 10의 12승 베크렐, 상당히 큰 양이죠. 그런데 시버트는 이 어떤 베크렐이 하나의 절대적인 수치라면 시버트는 우리 인체가 받는 어떤 그런 방사선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선을 한번 촬영했을 때는 한 0.01에서 0.1mm 시버트 정도 되고, 그래서 일반인의 연간 피폭량이 한 1mm 시버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는 이런 방사능 양을 전부 다 합해보면 연간 한 2.5에서 3.5mm 시버트 정도 되고요. 바람, 즉 암이 생기는 최저 한계치는 연간 한 100mm 시버트 정도로 의학계에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m 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암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베크렐을 이제 시버트로 이제 환산을 해야지 그 인체 영향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세슘 137을 100 베크렐의 오염 음식을 1년간 섭취했을 때 피폭량을 한번 시버트로 계산해 보면은,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100 곱하기 22.6이라는 게 평균 어떤 섭취량, 1년 동안 섭취량을 이제 나타내는 거,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1베크렐당 성인 같은 경우는 1.3 곱하기 10-15승, 10의 마이너스 5승 미리시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곱해주면은 한 0.03 미리시버트. 그래서 우리 한 1미리시버트가 연간 피폭량이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성의 SPFB, 즉 SFB라는 거는 이제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 밑에 있는 집수정에서 한 3.5 곱하기 10의 8승 베크렐 퍼 메타 삼성의 어떤 그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거죠. 요 값입니다. 요 값인데, 그럼 요 값을 그 시버트로 환산을 해주면은 여기 이제 베크렐 퍼 리터로 일단 킬로그램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제 10의 3승만큼 줄어들고요. 여기서 이제 시버트를 요 식에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05mm 시버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100mm 시버트면 이제 발암 가능성이 있으니까, 즉 이 정도 수치의 물이면은 우리가 그 물을 물론 그 조금 과장된 상황이긴 하지만 1년간 매일 조금씩 먹었을 때 발암이 될 수 있는 그 농도다, 위험한 농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어디서 나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지금은 중요한 단계죠.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 조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즉 FSFB라고 하는 요게 이제 하나의 물 안에 이렇게 그 연료통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그냥 그 콘크리트로 그냥 막아놓고, 저장조가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외부에는 그냥 차수막으로 이렇게 그냥 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기든지, 혹은 뭐 이런 뭐 차수막을 공사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다가 충분히 콘크리트 깨지면은 이게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출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주장도 제가 보게 되어서 여기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조에 대한 어떤 뭐 한수원 측에서 뭐 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현재도 이제 이런 현재는 한 10분의 1배 정도로 이제 줄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고농도의 어떤 그런 방사능이 현재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어떤 캔두 원자로의 어떤 설계 결함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이런 Risk of Candle Reactor Design이라는 어떤 환경단체에서 발행한 그런 보고서에서 제가 인용을 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캐나다의 이제 뉴 브런스윅에 있는 그 포인트 루피리어의 어떤 캔들 리액터에서 이런 그 설계 결함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발견이 됐고 이것과 이제 동일한 형태의 이제 리액터들이 이제 한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에 이제 현재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리액터인데 갑작스러운 어떤 냉각수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더 파이프에서 어떤 두 개를 통해서 이제 고장이 발생하는 어떤 이런 그 고장 메커니즘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리프라워에서도 이미 이런 피더 파이프 고장이 이제 보고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냉각수 파이프에서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삼중수소가 또 손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 원자로 단에서 그 콘크리트 벽에 어떤 크랙을 타고 혹은 자연스럽게 디퓨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삼중수소라는 게 그런 영향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런 그 가능한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또 그걸 이제 실험으로 이제 검증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캐나다에서도 이런 캔들 리액터를 그 조기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은 소스는 이제 원전 인사이트에 나오는 2018년도 그 매거진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퀘벡 주에서 이제 캐나다 퀘벡 주에서 젠틀리 2호라는 이런 캔들 리액터를 이제 조기 폐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고 그 배경은 처음에는 이제 설비 보강에 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조금 넘는 거죠. 그 돈이 투여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거의 한 4조 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쉘가스가 발견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뉴클리어 리액터보다 어떤 쉘가스로 하는 그런 발전들의 단가가 더 이제 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경제성이 이제 하락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런 그 안전성 측면. 그래서 이런 그 퀘벡주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어떤 이런 발전을 그 수력 발전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한 3% 미만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력 단가가 미국 캐나다 포함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장 그 저렴한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캔두형 원전의 경우에 이런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고장 사례와 또 사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기 폐쇄를 검토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삼중수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삼중수소가 가장 흔한 형태는 이제 H2O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을 H2O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H 두 개 대신에 이제 H와 트리티움으로 이제 바뀐 그런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물을 왜 위험하냐면은 이게 바로 그냥 무색 무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과 그 차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전혀 차이점이 없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원전 주변에서는 허용치가 리터당 한 18 베크렐. 아까 우리 거기 발견된 건 리터당 뭐 10에 뭐 10 굉장히 그 농도가 높았죠. 아무튼 그래서 음용수 기준으로도 그 캐나다에서는 리터당 7,100베크렐을 이제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100베크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10의 삼성을 빼더라도 10의 그 5승 베크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큰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위험한 점은 이런 인체가 흡수할 때 이 H2O가 뭘로 바뀌냐면 이제 OBD, Organically Bound Tritium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뼈나 혹은 다른 조직의 그 OBD,
이제 바뀌는 그런 그 물질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OBD의 반감기는 기존의 이런 H2O, 즉 인체에 들어온 그런 삼중수소보다 훨씬 반감기가 20배에서 이제 최대 50배까지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에서 500일까지 인체에 들어오면 한 10여일 정도면 이제 배출이 되는데 반감기가 그거보다 한 10배가 길어지니까 거의 한 20배가 길어지니까 그 1년이 넘도록 사람 몸에 잔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런 그 잔존된 그 삼중수소가 언제 디케이할지 모르니까 한번 디케이할 때마다 그 주변의 그 세포를 이제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내부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내부 피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부 피폭 때문에 훨씬 이런 세포가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고 또 이런 그 삼중수소가 이런 그 티미딘 즉 티미딘은 그 DNA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원재료인데요. 이런 티미딘도 역시 티미딘 형태의 이제 그 수소 대신에 이제 삼중수소가 대치될 경우에는 물속에 있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중수소가 우리가 외부에 그냥 있는 경우라면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제 섭취하는 경우 체내에 잔존해서 OBD로 바뀌고 그게 또 티미딘 내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유전자 변형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런 H2O가 이런 그 그냥 토양에 있는 경우에 이 토양이 이제 그 물이 이제 증발을 해서 다시 이제 리사이클링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위에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목초에 이제 녹아들 수 있는 거고 이 목초에 녹아 있는 걸 속아 먹고 OBT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 또 고기를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류에도 저장이 될 수가 있고 그게 하나의 그 어떤 연쇄 반응처럼 계속 증폭이 되는 거죠. 체내에 계속 쌓이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보다는 일단 우리가 그 어떤 worst scenario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러한 그 삼중수소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이제 위기이자 하나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런 그 캔두 리액터, 이건 이제 캐나다에서 도입한 구형 리액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국형 경수로 이제 OPR-1000, 요건 이제 월성 1,2호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 APR-1400 이런 원자로의 어떤 안정성을 충분히 이제 그 제시를 한다면은 오히려 이게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반면에 계속 어떤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그런 그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고 이렇게 뭐 주장을 하거나 혹은 그 근거가 미약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원전 1호기뿐만 아니라 2, 3, 4호기까지 전부 다 이제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민관 합동으로 소스를 규명하고 또 그런 데 대한 이제 안전 대책을 충분히 이제 신뢰성 있게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하치 않으면은 뭐 구형 이제 중수로는 전부 다 이제 폐쇄하는 게 방향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기존에 이제 그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원을 더 확대를 하고 또 클린한 원자력 기술, 예를 들어 뭐 토륨을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 기술이라든가 현재 그 뭐 빌 게이츠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개념의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전기차라는 것들이 만약 100만 대 이상 이렇게 보급되면은 기존의 인프라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 신재생 전원이나 뭐 또 다른 클린한 원자력 전원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원전이 상당히 안전한지 알았는데 이런 월성 삼중수 논란을 지켜보면서 또 나름대로 좀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큰 그런 산업이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뭐 감시 혹은 지적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편을 들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조사한 그 내용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